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연기 1기를 지나서 2기로 왔습니다. 제가 우리 1기 진행하는 동안에 이제 통합도 해서 잘 진행하다 끝부분 가서 기침을 많이 해가지고 약간 진도가 좀 약간 밀리다가 나중에 지난주에 몰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통합 이게 개수로 48개더라고요. 48개. 48개니까 연기는 개수가 좀 많아요. 이게 책이 안 나온 상태에서 해서. 그래서 48개니까 1기는 조금 더 많아요. 근데 이제 통합으로 보면 48개니까 완전히 처음 보고서 완전히 익숙할 수는 없어요. 이 과목이.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이걸 토대로 이렇게 2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여기를 지나고 있는 중이다. 이때는 열정만 가지고 할 수 있었지만 이때 필요한 거는 엄청난 의지력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체력 관리를 잘하면서 이 성실함,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게 조금씩 성실함이 누적되다 보면 금방 지나갑니다. 매일매일에 욕심내지 말고 성실합니다. 성실함.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는 가장 큰 좋은 점은, 자, 이게 네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범위가 가장 명확하다. 이게 책에 나온 걸 그대로 쓰면 되는 구조다. 시험 범위가 책에 나온 거에서 다 나온다. 응용도 크지도 않다. 이게 응용도 아니다. 이게 책만 이해하면 되는 가장 큰 좋은 점이, 무슨 학 이런 것처럼 책을 봐도 몇 개를 봐야 되고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봐가지고 이렇게 또 응용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거대로만 옮겨 쓰면 되는 거다. 그 대신 단점이 알고도 내 거로 만드는데 어렵다. 왜? 용어를 자주 쓰는 용어가 아니고 실무 안 해보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거대로 하면 되는 게 큰 장점이다. 불이타가 별로 없다. 그 대신에 어려운 걸 내 거로 만드는 과정이 수학 킬러 문제처럼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한편 이거를 완벽하게 써야 되는 게 아니라 100분 동안에 조그만 거 4개를 쓰기 때문에 엄청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다. 그 대신 교재 나온 것만 줄여서 잘 4개만 잘 쓰면 안정적으로 60점 넘기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25점 중에 15점 맞히는 것 정도는 그 대신 어려워서 그런지 우호적이다. 답안지가 점수가. 법무사, 그러니까 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법무사, 사법시험 다 할 거 없이 법 과목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수능법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잘 쓰면 아주 우호적이다. 그래서 욕심내지 말고 네 문제를 다 기본서 나오는 거 정도로 이 정도 25점에 이 정도야 써주면 고득점이 나온다. 이걸 잘 활용하자. 특히 2차 답안, 완벽 답안을 구성하다 보면 안 된다. 이 어려운 과목을 그냥 기본 이해를 토대로 자기만으로 잘 교과서 나온 거 정도를 옮겨 쓰면 되는 거다. 자, 모범 답안대로 베껴 쓰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거. 가장 큰 중요한 게 이거다. 이거 완벽주의에 걸리지 마라. 완벽주의를 내려놔야 된다. 그 대신 네 문제만 잘 충실하게 쓰면 된다. 그리고 끝이 어려운데 이렇게 반복, 성실,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게 제일 중요하고, 완벽주의 함정에 걸리면 끝이 없어요. 불안해서. 자, 키워드 중심으로 다 읽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5초 작전을 지금 공부한 걸 시험장에 가서 써먹을 게 아니라 지금은 전체를 내 거로 만들게, 암기보다는 5초 안에 그 페이지를 완전히 이해해서 1분이면 12페이지, 30분이면 360, 제 책은 4, 50분이면 한 권 정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평소에는 자꾸 익숙하게 하는 거요.
과도하게 암기하지 말고 자꾸 사진 찍고 주위로 나가다가 시험 전에 정말 시험날 아침에 1시간 동안 긴장해가지고 전체를 쫙 벼락치기 하고 나면 바로 쓰는 거다. 바로 보고 바로 쓰는지 기억나서 바로 쓰는 거지. 그때를 대비하는 거다. 꾸준히 성실하게. 예? 머리 좋은 사람이 꾸준한 사람 못 당하고 꾸준히 공부한 사람은 방금 좋은 사람 못 당한다. 이게 시험 전날 정독으로 완벽하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바로 쓰는 거 어렵지 않다. 쓰다 보면 자, 제가 지금부터 소송법 목차를 총정리해 봤습니다. 자, 우리 소송법을 총정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총정리인데 1단계는 제가 그랬어요. 이게 장점은 그대로 나오는 게 장점이죠. 단점은 양이 많고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한 번에 이걸 다 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3등분 내서 민소법이 3과목이다 생각해서 여기 익숙하고 나서 그 다음에 3분의 1 이것만 익숙하고 나도 이것만 하고 나도 이제 60-70%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윤리 옮겨서 여기도 또 익숙하고 나면 이제 30%밖에 안 남아.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를 익숙하고 나면 여기 구조가 이걸 전제로 돼 있기 때문에 논리 구조가 비슷해가지고 이게 의외로 수월해요. 지난번에 총정리 이틀 만에 했어요. 이거를 이틀 만에.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잘 돼 있으면 여기 안 보면 찝찝하고 여기를 익숙하면 여기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걸 전제로 이 파트 총 정리를 해보면 소송물 관련해서 소의 의의와 종류, 목차 정리, 소송 요건 쭉 연결되죠. 소송물 여기는 직접 시험 나오는 게 아니라 바탕이다. 권리보호 자격과 권리보호 이익, 소의 이익이 시험에 나온다. 법원과 관할에서는 지적 기피를 전제로 국제관할 개념, 총칙, 특히 신급관할과 전속관할, 사물토지관할, 합의관할, 이송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제 당사자 총설 기준 확정, 능력, 적격 중요하죠. 소송 능력, 변론 능력, 쪼투리, 대리. 여기까지 항이 한 과목 끝난 거다 말이지. 익숙해지면 이거를 이제 제일 목표는 하루에 다 보는 거고 더 나가서는 한나절에 내는 거다 이게. 그리고 지금 봐서 지금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더 익숙해서 시험 보기 전날 착 보고 착 쓰는 거는 큰 지장이 없다. 완벽하게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정확하게만 쓰면 돼요. 2단계가 여기다 여기 요 가운데 토막. 요 가운데 토막. 여기는 이거 뭐 간단한 것들이잖아. 이게 뭐 이거는 요걸 좁은 걸 전제로 여기가 제일 중요했다. 여기서는 일부 청구. 변론 이게 양이 좀 있었죠. 변론 개념한 다음에 처분권주의하고 변론주의, 직권탐지주의, 직권조사, 성명권 4가지가 들어가 있었다. 변론조사 3원칙을 전제로 나머지는 적시지출주의, 책문권, 준비사면, 준비 여기만 이제 하항변 뭐 이렇게 좀 나왔다. 변론의 실시 이건 그냥 넘어간 거 기일 혜택 예상 문제 내용은 없다 이렇게 기간은 해태한 경우 불변 기간 못 지킨 경우 추한 송달의 몇 가지 그리고 정지 이거는 여기랑 연결된다. 사망했을 때 이게 양이 많은 거고 증거는 자 자백 불려등 사실 그 다음에 증인과 감정은 개념 차이를 좀 알아두고 서증이 제일 중요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기타, 자의심증주의, 증명책임 보면 둘째 토막이 끝나는 거다 이게. 줄줄이 당당 이거만 보면. 그럼 양쪽 하고 나면 이제 요거만 남아요. 요거 30-40%. 여길 잘 본 사람은 이게 거의 이걸 전제로 나가기 때문에 의외로 이건 4개밖에 안 되잖아 이게. 내용도 안 어렵고 몇 개만 보면. 판결만 조금 있는데 기판력의 작용화, 시적 범위, 객관적 범위, 물적, 주관적 범위, 무효, 그리고 가집행.
요것도 짧잖아, 요거. 이거. 그리고 이제 공동소송. 이건 여기 나온 걸 섞은 거라 이걸 앞에 나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선정당사자, 보조참가나 공동수석 보조참가나 수송고지는 같은 놈들이잖아요, 이게. 같은 거, 이게. 이것도 짧고, 여기만 좀. 그리고 또 하나가 약간 있는 게 요것만 양이 좀 독립참가. 그리고 이제 공동수참가는 아주 짧고 임의적 변경하고 승계. 이건 약간 연결도 되고, 기판력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상소는 항소, 상고, 항고, 재심, 간이수송 이렇게. 마지막 여기 보면 이게 이 중에서 끝내는 거다. 이거 자꾸 반복하는 거다. 여기 하루에 정독, 여기 하루에 정독, 여기 하루에 정독할 수 있으면 반복하다 보면 한나절, 나중에는 전체가 한나절, 나중에 전체가 1시간. 그래서 시험 전날 1시간 정독, 그 다음날도 정독하고 시험장 가면 어느 게 나오든지 또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잘 못 쓴다, 이게. 용어가. 이거는 노무사뿐만 아니라 법무사 또 변호사 다 비슷하다. 오히려 노무사 수험생들이 잘 쓴다. 왜? 요거만 하니까. 법무사 같은 경우는 그냥 법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중을 못해,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 오늘 이 중에서 오늘 시험 볼 거.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총 9회로 이렇게 예정돼 있어요. 9회. 자, 9회로 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333으로 한대. 1단계 3일, 2단계 3일, 마지막 3일. 333으로 하면 될 거고, 이제 보강 이런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자, 333으로 해서 오늘 시험 범위 진도별로 오늘 끝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끝내면 또 다른 시각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자, 민사소송법 전체 내용이 오늘 거 잘라서 이게 다다고 생각해. 그 진도별로 말해, 이렇게. 그러니까 진도가 다 합쳐지면 전체가 되는 거니까. 자, 오늘 거는 진도를 다는 못 나가겠지만 이게 3일 동안이면 3, 여기 3, 여기 3 이렇게. 근데 아무래도 여기가 좀 3.54는 되겠지. 여긴 좀 이렇게. 근데 여튼 그냥 가능하면 3에 맞추자고 이거를. 자, 이렇게 되니까 좀 좋은 건 334인데 여튼 333. 여기서 오늘 소송본과 관할을 기준으로, 관할이 좀 다 못 나가더라도 요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날짜를 땡겼다가 요 좀 땡겼다가 요걸 연리 옮겨 딱 쓰면 333에 맞는다 이것이. 자, 오늘은 민사소송법 전체 범위가 2개라고 생각을 해. 2개. 여기와 관련해서 제가 출제 가능한 모든 문제를 뽑아봤어요. 예상 문제가 아니라 출제 낼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뽑아봤어요. 21문제가 돼요. 여기도 비슷해요. 6, 70개만 보면 되는 거예요. 양이 많지. 근데 국민교육헌장 이유도 세우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노란색은 소송물과 관련된 파트예요. 하얀색은 관할과 관련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뭘 분석할 거냐면 이걸 오늘 수업을 진도대로 쭉 나가질 거 아니에요. 오늘 수업은 오늘 모의고사 본 거를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시험 대비로 맞춰서 나갈 거예요. 봐봐요. 이 중에서 자, 기출문제 노무사만 생각해요. 시험이 사실은 한 번 나왔던 건 또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안 하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우선은 예상 문제로 이 파트에서 어느 게 제일 중요할까 분석을 같이 해봐요. 기출문제로 분석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볼래요? 부재소 특약이 사례로 나왔어요. 한번 헌법 침해
아주 어려운 사례 있었잖아 하나. 특히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라 무효다 이거. 그다음에 장래이행에서가 작년에 이제 요번 마지막 23회 때 단문으로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또 나오긴 바로 또 내긴 그러겠지. 그래서 이제 남은 게 이거라 그랬죠. 이게. 그다음에 사물관할이 단문으로 나왔어요. 단문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단문으로 또 나오는 것보다는 사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이 단으로 나왔던 것들은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는 사례로 나올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합의관할이 또 단문으로 나왔어요. 이것도 사례 나올 가능성이 많지. 변론관할이 사례로 나왔어요. 요것이 요 5문제가 나왔어요. 일단 우리는 나왔다고 안 할 건 아니지만 보다 특위급을 찍는다면 토지관할이 안 나왔다고. 근데 이건 나왔다면 사례야. 이건 법조항도 너무 많고 단문 내기가 어려워. 요거는 몰라도. 요거는 단문도 나올 수 있고 사례도 나올 수 있다고. 안 나온 걸 먼저 곤란한다면 이송이야, 이송. 이송은 단액이 너무 커. 관할 위반 이송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그 다음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로 확인의 대상 적격, 이익. 그 다음에 부대소 특약이 옛날에 나왔던 거는 너무 어려운 사례라 대법원 판례. 실제 산재 사고 났을 때 당사방끼리 합의 보고 소 제기 안 하기로 하는 특약이 많거든. 이게 늘 예상치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 나왔던 거라 제가 하얀색으로 바꿨어. 하얀색으로. 이 하늘색은 특혜이급. 자, 그 다음에 이 장래이가 나왔으니까 확인의 대상 적격과 이익하고 현재 이행에서 소송물에서는 사물관할이 단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례로 나올 가능성이 엄청 많다. 이게. 자, 그 다음에 합의관할은 여전히 사례로 나오기가 좋은 거라 이것도 단문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문 나왔던 건 사례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자, 그래서 특혜이급을 찍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 문제, 이 순환 때는 사례 하나, 단문 하나. 시험 문제 형식을 작년에 노무사 기출문제랑 똑같이 산업인력공단 가서 문제 유형하고 똑같이 냈어요. 형태, 모습을. 다만 문제가 작을 뿐이지. 문제 형식은 똑같이 냈어요. 시험 문제 형식을. 그래서 오늘 특혜이급으로 토지관할 관련 재판적 관할 위반 이송을 이걸 사례로 단문으로 연습을 했어요. 자, 이걸 했고 나머지 이제 전체를 비중 있게 볼 거예요. 자, 오늘 사례 문제 답안 작성을 보면 시험은 이렇게 사례가 2문제, 단문이 2개. 단문이 2개. 그래서 사례형은 조그만 거 2개라. 조그만 거 2개. 25분씩. 50점짜리 큰 논점이 아니다. 25분에 쓸 내용이 많지 않다, 이게. 그래서 통상 3단계 구조로 답한다는 게 제일 무리가 없어. 철제 문제 소재나 문제 제기. 이 사례 문제가 어느 부분의 문제다라고 지적만 해주면 돼. 그 다음에 거기와 관련된 거, 이거를 추가하는데 2번으로. 이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다 쓰려면 너무 많고, 그것만 쓰면 너무 작고, 항상 그렇거든. 이때는 그래서 총론의 취지, 관련된 앞부분에 그걸 끌어다 좀 쓰고, 관련된 내용을 쓰고, 뒤엔 짜투리를, 완급을 조절을 잘해야 돼. 근데 많은,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2번째를 막 이렇게 목차를 막 따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 의외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이렇게 몇 분 아니지만, 그래서 이거는 2로만 달고 이 속에서 이렇게 조그만 목차로 1, 2, 3, 4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마지막으로 사례 해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걸 토대로 해결을 하면 되는데 몇 분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이 3에다가 4를 또 달아가지고 결론을 달아가지고 사례 해결 말고 결론을 달아서 이걸 조금 또 쓰는 분이 있더라고. 근데 내용이 같은 건데 그래서 3, 4로 나누지 말고 3단 논법으로 어디에 관련된 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25점짜리 충실하다. 완벽주의를 버려라. 이걸 네 문제를 다 적는 게 쉽지 않다. 단문은 작을 수 있어. 근데 그러니까 저기 사례는 단문이 2개가 또 있어가지고 4개를 다 쓰는 거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고. 이 중에는 양이 작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4개만 잘 쓰면 충분하다. 완벽주의를 버리고 자, 안 쓴 거보다 백지로 내는 것보다 낫다. 그런 심성으로 막 쓰는 거. 그런 식의 공부 방법은 합격하기 어려운 공부 방법이다. 과락면하는 공부 방법이지. 그래가지고 합격하기는 어렵다. 안 쓰는 것보다 좀 쓰는 게 낫다. 무대뽀로 양을 막 쓰는 거는 그건 정말 비참한 점수다. 그거는 키워드를 딱 알고서 주도적으로 딱 조율하고 써야지. 그냥 나는 그냥 조금이라도 막 써가지고 막 어떻게 이렇게 구차하게 점수 얻으려고 하는 거는 안 좋다. 이건 잘 주기 어렵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1단계 이게 어디에 관련된 문제인지, 소송법 어디에 관련된 문제인지, 그리고 이제 너무 짧으면 이렇게 이거와 관련된 이렇게 법리를 살펴보고 이런 기준으로 답안을 제시하겠다라고 언급을 해주는 것도 괜찮고 안 해도 되고 이건 여기서는 점수를 많이 딸 수가 없는 구조다. 헛다리만 안 짚으면 되는 거다. 이거 헛다리. 여기 점수 따려고 막 고민할 게 없다. 여기를 잘 하고 있어야지 이걸. 이건 교재 완급을 조절해서 관련되는 걸 자세히 나머지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결론을 쓰면 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일로 이렇게. 이건 뭐 제목을 문제의 제기, 문제의 소재, 쟁점 정리 뭐 이렇게 어느 거는 상관없어요. 이것도 점수 차이 주는 게 아니잖아 이게. 법리를 설명하는데 그리고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주면 되겠다. 이것도 사안 해결, 사례 해결, 설문의 해결 뭐 어느 것도 상관이 없다. 다만 이게 이제 이 사례에 따라서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이렇게. 하나로 쓰기가 나쁜 경우가 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똑같다 이렇게. 3단 논법은. 이게 사례 해결에다가 결론을 또 나눠서 쓰는 분이 있다 이걸. 이 결론의 내용을 일단 포함시켜서 해결하면 된다. 완벽주의 함정을 버려라. 조금이라도 아는 걸 막 써서 점수 얻는 구차한 방법도 버려라. 둘 다 안 좋은 방법이다. 이게. 둘 다. 책을 잘 알고 있으면 이렇게 벗어나지 않는데 모르는 거 나왔다고 그냥 막 최대한 아는 거 막 써놔가지고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은 안 좋다. 이게. 공부가 안 돼 있다는 얘기다. 이게. 뭔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다 지금 이게. 자, 오늘 답안 작성을 볼게요. 오늘 시험 문제. 시험 문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 25점짜리, 여기 25점짜리, 여기 25점짜리 이렇게 2개를 내다 보니까 원래 사례가 2개 나오잖아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 이게 두 문제가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문제가 관련된 쟁점들은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돼. 이 관련되는 게 대표적인 게 일부 청구. 앞부분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또 채권자 대위도 앞부분도 중복소송에서 나오고 기판력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요. 몇 개 안 돼. 몇 개 안 돼. 걸쳐 있는 것들이 기판력에 작용하고 객관적 효력 이게 비슷하면서 좀 다르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앞뒤되는 중점 쟁점들은 특히 염두를 둘 필요가 있다. 특히 대표적으로 일부 청구하고 대위가 쭉 걸쳐 있잖아요. 쭉 걸쳐 있고 이렇게. 이런 것들은 특히 잘 봐둘 필요가 있다. 예.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쓸 게 없을까봐 이거를
한 문제 속에 내서 새끼를 쳐놨다. 이렇게. 그래서 임대인 갑이 인천 관할, 임차인 을은 대전에 있다. 대전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를 체결했다. 제일 흔한 사례야, 임대차. 임대해서 여기서 살고 있단 말이지. 이거를 전제로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 세입자가. 임대보증 반환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대전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도 되느냐? 상대방 사는 인천으로 가야 되느냐? 반대로 기간이 끝나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고 있다, 지금. 명도소송을 제기하려고 그러는데 세입자가 살고 있는 대전이 아니라 원고가 살고 있는 인천, 임대인이 살고 있는 인천에 가능하냐? 만약에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김에 밀린 월세를 함께 청구한다면 인천에 할 수 있느냐? 이거에 관한, 이것만 풀면 벌써 여러 개 쟁점이 고민 끝에 제일 흔하면서 제일 좋은 사례로 했어요. 이제 나중에 이 파트는 3기 때 가서 또 다른 파트로 이제 연습을 하겠지. 3기 때 제가 이렇게 또 사례를 잘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이렇게 뽑았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여러분이 여러 번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거 사례니까 좋잖아, 지금 이렇게. 이게 안 나왔잖아요. 여기도 안 나왔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두 번 하고 나면 이제 나올 게 없지, 다. 이렇게 해서 2기, 3기를 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연습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어요. 자,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늘 답안 요령은 답안지를 따로 주진 않고 제가 파워포인트를 올려놓겠습니다. PPT에다가. 조그만 것까지 다 쓴 것까지는 좀 무리라서 PPT를 여러분이 내려다보면 돼요. 이런 방향으로 하면 되니까. 그리고 답안지를, 완벽한 답안지를 요구하지 말고 쟁점만 헛다리 안 잡히면 교재를 자꾸 살려야 돼, 교재. 자, 문제 제기는 이렇게 써주면 돼. 이 토지 관할 관련된 사례잖아요, 이게.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보증금 반환 청구처럼 이 금전 청구할 때 관련 재판적이 어디에 인정되는지, 그래서 대전에 할 수 있는지 인천에 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부동산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 재판적이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는 관련 재판적이 없더라도 관련 재판적과 부대 청구의 경우에도 재판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 월세 밀린 거.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쟁점이라는 것만 언급해. 여기서 점수를 많이 딸라리지 말아요. 헛다리 안 잡히면 되는 거야. 그 대신 너무 짧아도 그러니까 사례가 뭔지 이것만 딱 키워드를 두고 이걸 써주고 여기다 이거와 관련된 법리를 살펴보고 이거에 근거해서 답안을 달겠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답안 충분해. 머릿말은 이 정도면. 여기서 점수를 얼마나 따겠어, 따봤자. 헛다리만 안 짚으면 되지, 문제별로. 그래서 두 번째, 토지 관할, 법리가 토지 관할에 가는 거니까, 이게 토지 관할에 가는 거니까. 새끼 치는 거지, 이렇게. 토지 관할에 관해서 우선 총서를, 앞에 부분을,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의 재판권, 1심 법원에 분당한 게 토지 관할. 토지 관할의 원인이 되는, 발생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재판적 그러고, 여긴 보통 재판적과 특별 재판적이 있다. 보통 재판적은 모든 소송 사건에 공통적으로 이런 재판적이고, 특별 재판적은 특별한 종류 내용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건데, 다른 거와 관련 없이 되는 독립재판적과 관련해서 생기는 관련 재판적이 있다. 특히 3번을 빼먹으면 안 되는 거지. 여러 개 관할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관할 재판적이 경합이 될 때, 보통 재판적이나 특별 재판적 이런 게 경합이 될 때, 토지 관할 경합이 될 때, 요게 재판적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없다. 경합하는 법원 중 아무데나 임의로 선택해서 제기할 수 있고, 특별 재판적이 보통 재판보다 우선하는 게 아니다. 전속 관할이 아니면 총서를 딱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여기에 근거해서 보통 재판적부터 모든 공통 적용되는 재판적. 근데 중요한 건 이거지. 피고 관계 있는 곳을 보통 재판적 원칙으로 해놨다. 왜 그러냐?
소송을 제기할지 말지 선택은 원고에게 있는데 일단 소가 제기되면 피고는 응할 수밖에 없다. 응소가 강제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원고 소송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응소해야 되는 피고 이런 걸 고려해서 피고를 주의로 했고, 그래서 보통자본 원칙적으로 개인이면 주소지다, 주소지. 법인이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언급. 따라서 원고가 피고 자연인을 상대로 제기할 때 피고 주소지가 보통 재판적이 된다. 이 사례의 경우는 상대방 주소지. 시험 문제가 조그맣게 임대인이 원고가 될 땐 임차인 주소지, 임차인이 원고가 될 땐 임대인 주소지, 이렇게. 두 번째, 특별재판적. 특별한 종류 내용 사건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재판적이다. 법조항에 쫙 열거되어 있고 주로 당사자 편의 관점에서 규정된 것이다 하면서 우리 사례와 관련된 것만 골라오면 되는 거지. 그것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의무이행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 취지는 의무이행지에서 이행을 제공하고 수령을 하는 관계로 거기에서 소를 제기하고 응소하는 것이 둘 다 편리하고 부당한 불이익은 안 되기 때문이다. 의무이행지가 어디냐? 민법상 특정물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 물건이 있던 장소고, 요게 인도 의무 이해 채무는 지참 채무 원칙에 따라 채권자 주소지, 채권 주소지다. 부동산에 관한 소재지는 소는 이거는 부동산이 있는 곳이다. 이 법조항을 딱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관련 재판적. 하나의 소로서 여러 개 청구할 때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할이 있으면 법정 관할이 없는 나머지 청구도 관할이 생긴다. 이게 이런 거 법조항을 딱 써줘야겠죠. 이렇게 25조. 예를 명도 청구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할 때 명도는 관할이 있지만 손해배상 청구 관할이 없더라도 인정하는 거 말이에요. 취지, 인정하는 취지가 하나의 법원에서 여러 개 병합, 저희가 용이해져서 원고가 편리하고 피고도 어차피 응소할 바에야 같은 법원에서 한 재판에서 재판받는 것이 이점이 되고 법원에서도 분쟁을 한 곳에서 이례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관할 집중과 소송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정되는 거다. 자, 요거는 토지 관할의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거다. 사물 관할은 합산의 원칙이기 때문에 인정이 없고 또 전속 관할일 때는 적용이 배제된다. 라고 써놓고 이걸 전제로 이제 그 부대 청구 문제를, 우리 사례가 부대 청구도 있었으니까 마지막에 부대 청구인 임료를 병합 청구로 보고 지참 채무로 봐서 금전이니까 원고 주소지에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도와 이 임료를 같이 청구할 때 이것도 관련 재판적을 적용해서 지참 채무로 봐서 원고 주소지, 채권자 주소지에 관할이 인정이 된다. 다만 소가 산정할 때는 부대 청구는 산입하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사례를 해결하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금전 청구니까 임차인은 의무이행지,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의무이행지 법원에 여기 관할이 생긴다. 의무이행지, 이게 여기 의무이행지 써준 게 좋겠죠. 제가 파워포인트 만드느냐고 법조항 이렇게. 두 번째, 임대인은 자 보통 재판적은 피고 주소지고 대전. 부동산에 관한 소송도 소재지, 특별재판적도 대전이다. 그러므로 인천에는 관할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 인천에는 제소할 수 없다.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하다.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사례, 부동산 명도소송,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둘 다 대전이고, 근데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 인천법원에는 제기할 수 없어. 근데 차임 청구는 금전 청구로서 의무이행지, 이렇게 여기 의무이행지다 이렇게 인정되는데, 이렇게 여러 개 청구 중 한 개의 관할이 인정되면 관할권 없는 청구도 인정되니까 명도소송과 인수차임을 함께 제기할 때는 인천에서도 관할이 가능하다. 세 개만 잘 쓸 수 있으면 완벽주의 함정을 버려라. 정확하게만 하면 된다. 이걸 잊지 마시고 완벽주의를 버려라. 주눅 들지 말고 정확하게 이렇게 이 정도 쓰면 충분하다. 오늘 연습하지 않았지만 사례형으로 준 거에 두 문제가 더 있다. 이렇게 이것도 같이 연습을 해보면 더불어서 갑은
서울에 있는 사람, 인천에 있는 을로부터, 얘가 을에 있어, 인천. 서울에 있는 갑이 인천에 있는 을로부터 수원에 있는 수원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했다. 그들의 매매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을이 등기를 안 해준다. 을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이전 등기는 등록지 관할이에요. 등록지, 부동산지가 아니라 함에 있어서 빌려준 5천만 원을 돌려받고자 대여금 청구를 병합한다. 이렇게. 갑이 을을 상대로 이 병합 소송을 수원에 제기했다. 수원. 관할권을 갖는지 설명해라. 네? 자, 갑은 서울이고 상대방은 인천이다. 보통 재판적은 상대방 주소지 인천이다. 그래서 앞에 쓴 것처럼 보통 재판적 취지 인천이다 말이지. 수원엔 관할이 없다. 근데 수원에는 이 이전 등기 사건은 등록지, 등기 등록지 수원에 있으니까 수원 관할이다 이게. 자, 여기에서 이전 등기 청구는 수원이 있지만 대여금 청구는 금전 청구는 의무이행지, 그러니까 금전 청구는 피고 주소지 보통 재판적이 인천이고 의무이행지가 서울이다. 서울. 그러니까 보통 재판적도 없고 이 수원에는 의무이행지도 서울이니까 수원엔 관할이 없다. 이전 등기는 관할이 있고 요건 관할이 없다. 근데 한 번에 청구하면 요게 관할이 있으면 요것도 관할이 인정되니까 그래서 관련 재판적으로 인정이 된다. 사례 이거 가는데 문제다. 이전 등기 청구권 관할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피고 주소지나 여기 인천 또는 등기 등록지 수원에 있다. 수원에 관할이 인정이 된다. 대여금 사건 금전 청구 빌려준 돈 5천만 원 이건 의무이행지 그러니까 피고 보통재판적 인천 수원에 관할이 없다. 의무이행지 서울이다. 관할이 없다. 근데 이걸 병합 청구한다면 병합 청구하면 관할이 인정된다. 관련 재판적으로. 아주 좋은 사례고 이해만 하고 있으면 오늘 사례하고도 관련이 많고 한 문제를 더 보면 버섯 재배업자인 을은 판매업자인 병과 이게 재배업자고 판매업자야. 신성온도가 떨어지는 버섯을 판매하기로 공모해서 이 병이 소매업자 갑에게 상한 버섯을 공급을 했다. 이 갑은 불량한 버섯에 대한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확인해 보니까 을과 병이 공모를 했단 말이지. 알게 됐다. 갑은 을과 병을 상대로 중앙법원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갑의 주소지는 인천이고 인천 중앙에 제기했는데 을의 주소지는 서울이다. 피고 한 명이 서울이다. 서울이다. 병은 대전이다 말이지. 대전이다. 그러니까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했는데 갑과 을은 피고 주소지 을, 손해배상 금전 청구니까 의무이행지 갑. 자, 갑은 인천이고 을은 서울이라 을은 의무이행지 보통재판적은 서울이고 손해배상 의무이행지는 갑 인천이다. 인천. 자, 의무이행지는 인천, 특별재판적은 보통재판적은 서울에 걸었다. 보통재판적이 있으니까. 병의 관할을 보면 병은 이제 대전에 있기 때문에 대전. 보통재판적 주소지가 대전이니까 대전. 서울은 관할이 없어요. 의무이행지는 갑, 인천. 서울에 관할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는 보통재판적이 인정되는데 관할이 인정되는데 얘는 관할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주관적 공동소송에서
한쪽에 관할이 있을 때 여기도 관할이 인정될 거냐? 관련 재판적을 여기도 인정할 거냐? 내 관한. 그래서 관련 재판적이 어디까지 인정될 거냐? 공동소송에도 인정이 된다. 그것도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공동불법행위니까 인정이 된다. 이렇게. 상대방이 각하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병이 말이야 자기 관할이 없다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관련 재판적으로 인정이 됐다. 이게 작년도에 변호사 시험 문제다. 이게 어렵지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똑같은 거다. 이게. 그래서 완벽주의가 아니라 정확 그런 것처럼 해서 토지 관할 관련된 문제를 봤다. 이번에는 단문 문제 답안 작성한 요령. 단문 문제도 완벽주의를 버려라. 욕심내지 마라. 교재에 있는 걸 옮겨 쓰는 것도 쉬운 작업이 아니다. 네 문제를 다 완벽하게 베껴 쓰는 건 불가능하다. 책을 줘도 불가능하다. 시간도 모자라고.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중심 위주로 교재나 원고 정도만 적절하게 딱 옮겨 쓰면 도끼 키킨이다. 조금 차이다. 예. 기본 목적 책을 좀 살려서 책이 그렇게 돼 있다. 지금 제 책이 문제집처럼 따로 안 봐도 되도록 이렇게 관할 위반에 관해서 그러면 요건 이제 이송인데 시험 예상 문제가 이송이다. 이송인데 이제 여기 이송에서도 관할 위반 이송하고 심판편의 이송에서 시험이 나왔다 하면 이송 그러면 이게 다 나오는 거고 다 나오기에는 25분 동안에 쓰기가 벅차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다. 이것도 양이 작은 건 아니다. 이거 하고 나면 전체가 나오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건 조항만 들러리로 섞어주면 그만인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가 관할 위반으로 시험을 냈지만 이렇게 그걸 염두에 두고 전체를 정리해 봅니다. 모르니까 이송이 뭐냐? 그냥 어느 법원에서 계속된 소송을 그 계속된 소송 그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다른 법원으로 이전시키는 걸 말한다. 이송 결정에 따라 부산과 서울로 옮기는 것처럼 이 취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지. 관할 위반의 경우 우리 같은 경우 지금 관할 위반이라면 각하하는 것보다는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각하했다가 다시 소를 제기할 때 드리는 시간, 비용, 노력을 절감하게 하고 소재기에 따른 시효 중단, 제척기간 준수 효력을 유지시켜서 소송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요 과장만 쓰면 되는 거예요. 관할 위반이 나왔을 때는. 만약에 크게 나왔으면 요거 이제 심판의 편이 관할 위반이 아니더라도 소송 촉진과 경제 면에서 보다 편리한 법원에서 심판하는데 제도적 의의가 있다. 이건 크게 나오면 요까지만 쓰면 되는 거지. 크게 관할 위반과 심판 편의 이 두 가지로 나눠졌다. 기타가 있다. 자, 이게 법조항이 이렇게 있다. 법조항이 소송 전체나 일부에 관할이 없다고 할 때는 결정으로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요거는 이제 관할 위반이 아닌 경우 단독 판사 사건도 관할권이 있더라도 이건 관할 위반이 아니야.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이나 이건 신청으로 이거는 이제 신청이 없죠.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고 합의부는 관할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자기가 할 수도 있고 전속관에 있을 때는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전속관에 있을 때는 그 앞에 관련 재판적인 거 적용이 안 되고 자기가 직접 해야 되고 딴 데는 못 옮기고 여기도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송 원인은 이렇게 두 가지란 말이야. 근데 시험에 나왔다면 이걸 써주고 크게 나오더라도 이걸 써주고는 법조항만 써줘야 돼. 조그맣게 나오면 이것만 써줘야 되고. 그래서 이거 조항을 써준 다음에 자, 이 법조항을 써준 다음에 자, 이거는 적용 범위만 잘 알면 되죠. 이게 적용 범위. 자, 앞에를 빼먹으면 안 돼요. 이 원칙을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서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옮기는 것이다. 관할 위반. 전속 관할 위반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물 관할이든 토지 관할이든 관할을 위반한 경우는 전부 여기에 관할 위반으로 이송이 되는 거다. 자, 문제는 이게 이제 이렇게 문제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 같은 1심 사유에서 이송인데 수평 이송 넘어서 유추할 건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요 문제 제기하는 것만 잘 알아두면 된다. 자꾸 반복해 이게 떠오른다. 이게 맨날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잘 안 떠오른다. 이게 맨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첫째가 뭐다? 순서대로 소제기 잘못한 경우 이렇게, 둘째가 이렇게 소제기 잘못한 거, 둘째가 상소를 잘못한 거, 셋째가 민사가 아니고 민사로 온 거. 이 세 가지만 잘 알아두면 이건 들러리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첫째, 소제기를 상급법원을 1심 법원으로 해서 소를 제기한 경우, 대법원에서 1심 제기한 경우, 상급법원은 관할 있는 1심 법원으로 이송해야 된다. 이송. 이 신급 관할 위반 문제는 공익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사를 고려함이 없이 이송하는 게 타당하다. 자, 반대로 상급법원에 제기할 거를 하급법원에 소제기한 경우, 소제기가 원칙은 1심에 할 건데, 잘못 대법원에 가는 것도 있지만, 거꾸로 1심에다 소를 제기 안 하는 경우도 있나? 있다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재심이라니까, 재심. 이 재심은 1심, 2심, 3심이면 재심 사유가 있는 법원에다가 이게 재심 사유가 있으면 여기다 소를 제기한다니까, 소를. 재심의 소를. 여기 있으면 여기다 제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상급법,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다 제기해야 될 거를 1, 2 제기하는 수가 있다니까. 특히 1심 판결 받은 게 항소 기각되면 1심을 다시 항소했다 여기서 또 심리해서 기각되면 이게 다시 재판받았기 때문에 1, 2 하지 말고 1, 2 하게 돼 있어. 재심 파트에 가면 재심의 소를 1, 2 제기하게 돼 있다고. 이거 하지만 1, 2 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 1심을 제기해야 될 거를, 이걸 재심의 소를 여기다 제기할 거를 하급법원에 제기한 경우, 이때도 1심으로 이송할 것이다. 결론 다 이송이야. 문제는 이거를 관할 위반으로 소 제기한 경우, 깊게 할 게 아니야. 목차만 알면 되는 거야. 아는 척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자, 이송, 이렇게 주문으로 이송이 넘기고요. 이건 사례고. 재심 법원이 이렇게 되니까, 재심 절차. 뒤에 보면, 재심에서는 뒤에 맨 마지막에 재심할 때, 재심 사유가 있는 법원의 전속 관할이니까, 취소 대상 판결한 법원. 이게 상고심 판결이면 상고법원에 재심을 제기해야 돼. 근데 서류 위조 변조는 사실 인정에 관한 거니까 대법원에 제기하면 안 되고 사실법원에 제기해야 되지. 요게 이제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 기각, 본원 판결한 거 1심 판결이 아니고 항소심 판결이 대상이 된다. 다시 똑같은 걸 두 번 재판했기 때문에 항소법원만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근데 이걸 잘못해가지고 1심 제기했으면 이송해야 된다. 이게 재심 파트에 똑같이 나온다니까. 그 앞에서 본 게 뒤로 가면 꼼꼼히 보면 뒤에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야, 이게. 뒤에 볼 때 쉽다니까요. 안 보면 찝찝하고, 보면 별거 없고. 자, 여하튼, 두 번째는 관할위반의 이게 신급관할 위반 소송이 아니라,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이게 소제기가 아니라, 두 번째는 상소를. 상소법원을 혼동해서 잘못 제기한 경우에 관할 상소법원으로 이송해야 된다. 각할 거는 경우도 있지만 이송할 거다. 이게 총칙 규정이고 상소기간 순수 불이익을 받는 걸 고려해서 이송을 할 거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다르니까 민사가 아닌데 민사로 오는 게 있어요. 실제 하다 보면 가사소송을 민사로 온다니까. 유류분 소송이 가족관계 소송인데 민사예요, 민사. 유류분 소송이 민사라고 이렇게. 가사소송을 민사로. 근데 이제 가사소송인데 유류분은 민사지만 그 민사를 가사로 간다니까, 거꾸로.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사가 민사로 온 경우 이때 이송을 할 거다. 자, 가정법원으로. 행정을 일반 사건으로 잘못 온 것도 관할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때는 중과실이
없을 때는 이송을 할 거고, 가사 행정 비송인데도 소송으로 오면, 비송인데 소송으로 오면 판례가 부적법 각하지만 학설은 이송을 하는 것이 소송과 비송의 구별 한계에 오는 위험 부담도 줄여줄 수 있고 있어서 긍정을 하자. 마지막으로 이제 법원 간의 이송에 적용되는 거다. 그래서 법원과 심판원 사이에, 특허법원과 심판원이나 재판소와 일반 재판, 여기에는 이송 규정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관할 위반 이송이 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보다 전부나 일부 이송, 전부나 일부 이송이다. 전부 이송이지만 또 일부 이송도 있다. 청구 여러 개 병합된 경우에 그중 하나가 전속관할일 때 일부 이송.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다고 쟁점은 이게 쟁점이죠. 이거는 직권 이송이다 말이지. 관할 위반은 직권으로 이송하고 관할법원으로 신청권이 없다 이게. 근데 물론 여기 합의부가 안 보내는 것도 하나 있지만 원칙적은 직권 이송이다. 관할 위반 이송은 이렇게 직권 이송인 점에서 다른 이송, 심판의 편의, 이거 합의, 손해 지연 이런 거하고 다른 이송과 다르다. 그래서 판례는 관할 위반의 경우에만은 이송 신청권이 없다. 따라서 당사가 이송 신청을 하더라도 이거는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거기에다가 재판 안 해도 된다. 또 이송 신청 재판 안 해도 되는데 신청권이 없으니까 기각 재판 하더라도 이 기각 재판에도 즉시 항고권이 없다는 거다. 이게 항고심에서 이송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재항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학설은 관할법원에서 재판받을 피고의 이익이나 관할 위반이 아닌 경우하고 형평성에 비춰볼 때 관할 위반 이송의 경우에도 신청권을 인정하고 즉시 항고도 할 수 있다고 보자. 학설, 신청, 이송. 이게 다지요. 이게 다예요. 이게 이렇게 나머지는 법조항. 나머지가 다른 이송이 나왔다면 이게 조항만 옮겼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게 조항이 그거라고. 이 조항이 35조, 이건 이렇게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 이거 35조 6조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거는 다 뭐다? 이거 둘 다 직권도 되고 신청이 되고 이렇게. 여기도 직권이 되고 신청이 되고 이렇게. 조항 다 쓸 것도 없어.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송이 끝나고 이제 단독 판사로 주는 거는 따로. 반소제기 이송도 있다. 단독 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합의 사건으로 반소를 제기하면 합의부에서 심판받을 이익을 박탈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도 직권이나 신청으로 본소반소를 둘 다 합의로 이송해야 된다. 1억 소권에 5억 1천만 원이 들어왔다. 반소가. 그럼 단독 판사가 못하고 보내야 된다. 자, 다만 변론 관할이 생겨서 관할 위반 항변을 하지 않고 본안 변론을 하면 변론 관할이 생길 수 있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한 6번 정도, 5번 나 이게 뭐야? 심급 관할은 1심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라 법으로 1심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 이 전속 관할이다. 단독 1심 사건 2심을 이제 단독 사건은 2심을 고등법원에서 안 하고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한다고 하는 중에 반소가 단독 사건이 넘는 거로 제기되더라도 이미 정해진 관할은 영향이 없다. 요게 한 6번 나옵니다. 뒤에 6번이 나온다는 얘기가 뭘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한 번만 잘해놓으면 또 반복 뒤로 갈수록 볼 게 팍팍 봤던 거니까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앞으로 한 6번 나온다니까 이게. 자, 그리고 저 나머지는 똑같이 절차 효과만 보면 이송 절차, 이송 방식 규칙, 이렇게 신청의 이유를 밝혀라 한 줄만 쓰면 돼요. 이런 거는 언급만 해주면 돼. 의견 진술의 차이점 알죠? 이송 결정할 때 의견을 진술하게 돼 있어. 11조가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관할 위반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 이건 직권이라.
다른 건 신청권이 있는데 이렇게 차이. 이송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결정.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다만 상급심에서 원판결을 취소 파기하고 이송하는 때는 예외적으로 판결 형식으로 하지만 1심에서는 결정으로 한다. 이렇게 이건 이제 조항, 이게 규칙이 조항. 자, 34조 2항, 3항은 의견을 듣는데 34조 1항은 빠졌다니까. 1항이 관할 위반 이송이라니까. 예. 자, 그리고서 이렇게 이건 이제 이렇게 사례를 그냥 봐드린 거고, 이송 이거 잘 써야 돼. 이송 결정, 직권이든 신청이든 이송을 허락하는 거지. 이송 신청 기각 결정, 이거는 신청에 대해서 기각이지. 이렇게 즉시 항고할 수 있다고. 근데 요거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 관할 위반으로 직권으로 잘못 이송한 거 항고할 수가 있어요. 관할 위반도 직권으로 잘못 이송 결정하면 법원도 실수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항고할 수 있어. 근데 요거는 요거 신청 기각을 잘못해. 신청 기각 결정의 즉시 항고는 적용 범위가 문제되는데, 관할 위반은 이게 없다는 거 아니야. 이송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즉시 항고권이 없다는 거 아니야. 이것도 안 되고. 요것만 언급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때 중요한 건 요 경우에 안 되는 거고요. 요 경우에는 이송 결정을 했을 때는, 잘못했을 때는, 이 관할 위반을 이송 잘못했을 때는 가능한 거예요. 이거 결정을. 이송 신청 기각만 그렇다는 거예요. 차이를 좀 알아둬야 돼. 이렇게 즉시한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송의 효과 두 가지 보면 되죠. 구속력. 이송 결정이 확정된다는 게 뭔지 알아요? 확정. 자, 이송 확정이 뭐야? 이송 결정이 뭐야? 이게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이송을 한다 그랬잖아요. 판결이 억울하면 항소하듯이 이송 결정이 억울하면 즉시 항고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송 결정을 즉시 항고, 재항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끝나서 이송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송이 이거 한 번 하려면 되게 오래 걸려. 실무해 보면 이송 결정이 나잖아, 법원에서. 이게 상대방한테 송달이 돼야 돼. 송달. 재판 많이 해보면요, 우리 책 공부할 때는 상대방이 나와서 막 다툴 것 같지 나오지도 않아. 할 말도 없어. 대부분 사건이 나오지도 않아. 다 할 말도 없어. 송달이 안 돼. 도망 다니고 송달이 안 된다니까. 송달 간신히 했다. 그러면 이게 즉시항고가 한 일주일이 지나야 돼. 이의가 없어야 확정이 돼가지고 그 뒤 저쪽으로 보낸다니까. 되게 오래 걸려. 답답해가지고 바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버려. 이송해야죠. 오래 걸려. 생각보다. 이송 결정 확정. 이송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확정이 되면 이송받은 법원은 따라가야 된다. 잘못 이송되더라도 이송한 법으로 되돌리는 반송이나 다른 법으로 넘기는 전송을 할 수가 없다. 전속관을 위반한 이송의 경우는 구속력이 어떻게 될 거냐?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 전속관을 배제하지 않고 있고, 이송 반복에 의한 소송 지연 피할 공익적 요청은 전속관할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도 인정한다. 자, 판례도 전속관할 위반의 경우에 인정이 된다. 근데 다만 심급관할 위반 이송의 경우에 이게 상급법원에는 이송결정 구속력이 안 미치고, 상급법원에 구속력이, 그러니까 하급심에서 이송을 대법원으로 잘못 올렸어. 그럼 대법원은 하급심의 결정에 따라가야 되느냐? 이 말이 안 맞잖아. 상급법원인데. 상급법원에는 미치지 않지만 하급법원만 계속한다. 하급법원만. 무슨 소리야? 상급법원에서 밑으로 잘못 내려오면 밑에 법원은 우위로 나 잘못 왔다 이렇게 못해. 구속력이 생겨. 상급법원에 잘못된 이송결정이라도 하급심은 구속력이 생겨. 근데 상급으로 잘못 온 거는 구속력이 안 생긴다고. 요거 우리 교재 이송결정의 그 범위 두 개 여기 잘
이 밖에 이송받은 뒤에 소호 변경으로 관할 법원이 생겨버리면 또 구속력은 안 생기는 거다. 소호가 변경됐으니까. 소호가 변경되니까 첫째가 구속력이고 마지막으로 소송 계속이 옮겨지게 된다. 소송 계속 이전. 이렇게 이송 결정이 확정되고 이런 용어가 중요해요. 용어 쓸 때 보이지 않게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송 결정이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송 결정이 확정되면 소는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결정된 거로 본다. 소재기 중단, 그러니까 시효 중단 기간 준수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재심의 소가 기간 내에 1심 법원에 제기됐지만 여러 가지 볼 때 이게 하항소심 법원에 걸 잘못 들어온 거다 그래가지고 하항심 법원으로 이송한 경우 재심 기간 준수 여부는 1심 법원에 제기될 때를 할 거지 하항소심으로 이송될 때 기준할 것은 아니다. 요거 뭐 행정소송법상 소송을 항고소송 그러죠. 항고소송을 이걸 민사로 잘못 온 경우에도 이렇게 기간 준수를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될 때 기준으로. 근데 이거하고 구분할 게 뭐다? 이거다, 이거. 이건 저 뒤에 하항소 파트에 또 나오는데, 또 나온다는 얘기 뭐야? 지금 앞에서 받으면 하항소장 볼 때 또 나오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확 줄어든다는 얘기지. 뒤에가 많이 줄어들어요. 또 뒤를 보고 나면 앞에 또 나오고, 이렇게. 하항소장을 원심 제출주의야. 하항소장을 1심 법원에 내야 되는데, 이걸 막바로 고등법원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항소법원이나. 제가 얘기했죠. 이걸 손으로 들고 가면 사고가 안 나. 고등법원에서 접수를 안 받아. 잘못 왔어요. 저희 내려가세요. 그런다니까. 우편을 보내버리다 보니까. 잘못 갔다가 이게 잘못 왔으니까 반송 온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접수됐다가 1심 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 기간 준수했는지가 14일 준수했는지가 항소법원 잘못된 접수할 때가 아니라 1심 법원 도착실 기준으로 해서 이게 항소기간이 넘어가는 수가 있다고. 이거 아주 주의를 요한다. 항소기간 문제하고 이송에서 기간 준수 문제가 다르다. 이렇게 재심의 소나 행정소송을 잘못해서 이송한 경우에는 처음에 기간 준수한 거로 보는데 이송이 아니라 항소장을 잘못 낸 경우에는 이거 1심 법원 도착시키다. 이송 전에 한 소송 행위가 자백, 증거신청, 증거조사가 이송 후에도 효력을 부여하는가? 이게 이제 관할 위반에 의한 이송의 경우는 안 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관할 위반에 따른 이송의 경우에도 소송 계속의 일치성을 인정하는 이상 똑같이 이송 후에도 효력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을 이제 이송 결정이 확정되면 이 기록을 이송한다. 그리고 기록이 법원에 있는 동안은 급박한 행위는 기록 있는 법원에서 할 수 있다. 여기에 관련 사례 문제를 하나 보면 이렇게 자 갑은 을을 상대로 1,000,000원 부등재소송을 제기했어요. 1,000,000원. 이제 을이 패소했어. 갑이 이기고 을이 전부 불복하는 항소를 제기했다고. 지방법원 소액이니까 이게 5억을 넘지 않으니까 항소법원이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한다고. 신급간 할 때 나오죠. 근데 항소부 재판 중에 6억 손해를 받을 게 있다라 가지고 6억 반소를 제기했다. 반소는 적법하다. 그러니까 지방법원 합의부가 이제 이게 1,000,000원짜리 단독 판사가 하는 거를 하항소를 여기서 하고 있었는데 합의부에서 이 단독 판사 사건이 아니라 합의부 사건 1심이 합의부 사건이 반소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걸 이유로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으로다가 잘못 그러니까 얘가 이송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항소법원이 이걸 받아줘가지고 고등법원으로 이송을 했단 말이지. 이 경우에 항소법원의 이송 결정이 적법한지 안 된다.
상소법원의 관할인 시임급 관할은 1심 법원에 의해 결정되는 거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속 관할이다.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송한 거는 잘못된 거다 말이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항소법원의 이송 결정에 대해서 잘못된 이송 결정이니까 불복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 이송 결정에는 불복할 수 있어요.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항고가 안 되고 나머지는 돼. 근데 관할 위반이잖아 지금. 이송 결정이잖아요. 그게. 이송 결정은 부적법함으로 즉시항고를 통해서 불복할 수 있다. 관할 위반에 의한 이송 신청 기각 결정이었다면 불복이 불가능한데 이건 이송 결정이었기 때문에 불복이 가능하다. 즉시항고로 해야 된다. 일주일 안에 즉시항고. 이제 항소법원에 근데 이게 재판이 1심 법원이 아니고 2심 항소법원의 이송 결정이니까 대법원으로 재항고로 해야 된다. 재항고인데 이게 즉시항고 재항고다. 이게 즉시항고의 재항고로 불복 해야 된다. 이게 이 변리사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한 문제를 통해서 관할 관련 통해서 이렇게 케이스를 통해서 쭉 다시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좀 쉬었다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오늘 범위의 예상 문제들, 오늘 모의고사 푸는 거 말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들, 이것들을 사례별로 순서별로 쫙 최대한 이따 앞으로 2시간 더 잘 정리해서 총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